현대미술 최고의 컬렉터 찰스 사치가 주목한 지나 할로웨이. 상상을 뛰어넘는 물속 마법의 순간, 그 황홀한 설레임을 만나보세요. 세계 최초 여성 수중 사진작가 지나 할로웨이 사진전 더 판타지. 예술의 전당 한글한 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私、日本에서 왔습니다. 딴지 스테이크 먹으러 엄청 촉촉합니다. 울랄라! 나 프랑스에서 유명한 메시카 구매! 거기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스틱스 맥만 육즙이 가득 앞뒤로 3분과 홀리 러브.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딴지 스테이키. 은하계 최저가로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6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킹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지난 시간에 한번 의혹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런 거죠. 그 타겟 데이터를 삭제해야 돼. 왜냐면 시간도 벌어야 되고 데이터도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삭제했다 손들 사람도 필요해. 이런 필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확 덮어버릴 희생양이 필요해요. 모두 짊어지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유서를 쓰는데 본인은 실제로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유서를 쓸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 임 과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지난 시간에 의혹을. 그래서 제기한 의혹은 이런 거였죠.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오인한 당사자를 실제로는 작업한 타살설, 프로파일러, 배 프로파일러는 자살 유도설이었죠. 뭐 하여튼 어쨌든 조금 정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추론들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일주일 사이에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뭘로 바뀌었을지는 쭉 따라가 보시면 아는데,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때 참공달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행안위 위원으로서 예리하게 본인이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걸 밝혀낸 게 있대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 네, 제가 밝혀냈고 오늘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짚었던 걸 잠깐 되짚어가며 도대체 어떤 의혹이 더 추가로 발견됐는지, 혹은 그 사이에 국정원이나 경찰의 해명은 과연 해명이 충분히 된 건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이버에서 해킹팀 치면 유령 해킹팀이라고밖에 안 나온다고. 여기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하고 네이버에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해서, 해킹팀이란 거기 이어서 어떤 이름이 나올 경우에 또 다른 무슨 사고를 일으킬까봐 이 제어 수준을 굉장히 높였다, 검색어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유해성 때문이다.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해킹팀의 김어준은 왜 나왔던 거예요?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1년 전에 최초로 그랬기 때문에 언급한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인 사찰 기억나시죠? 네이버 밴드, 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심지어 내비게이션까지 사찰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폭로를 하죠. 근데 기사가 묻히죠. 그랬는데 기사가 묻혀요. 그래서 의원님이 본인 이름 맨날 치는데 안 올라와서 네이버에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기사 검색을 우리 항상 하잖아요. 쭉쭉 올라가 150개 기사가 뜨고 200개가 넘게 떴으면 검색 순위에 10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제 이름이.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들어가 있고, 또 댓글 많이 달린 기사도 제가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그거 댓글도 안 달려요.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지. 그래서 네이버 관계자를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정치면 기사로 이걸 보낸 게 아니라 IT 분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기사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으로 이 정도는 넣었어. 이제 해킹팀, 국정원, 이탈리아, 김호준까지. 그런데 저는 이 해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안 되냐. 해킹팀을 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 검색어도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을 치면 사실은 여기 보면 IP 해킹이나 아니면 이메일, 네이버, 자료, 누가 해킹 뭐 많아요. 다른 검색어도. 검색어, 연관 검색어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들어간 영어 검색어도 왜 이게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해킹팀이 아니라 해킹을 치면 그전에도 이런 게 나왔다고. 이미 해킹이 위험해, 해킹팀이 위험해. 정말 위험해서 뺀 거면 해명이 말이 안 된다고. 김어준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해성이 있는가 보지.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전히 해명이 안 됐다. 여전히 포탈을 통한 정보 통제, 마치 의원님의 기사를 당연히 정치면, 아니 의원님 무슨 IT 전문가가 아니에요. 거의 컴맹 수준이야. 근데 내 관련 기사를 왜 IT 분야로 그것도 보내냐고. 150개나 되는 관련 사찰과 관련된 정치 기사를 IT로 뺐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사과했죠. 사과를 한 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얘기하신 통신사 이거 의원실에서 밝혀낸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이제 메인 토픽은 아니잖아요. 근데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작년 기준으로 그 3년 동안 사법당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 내역 조회를 한 건수가 2,572만 15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5천만 국민 치고요. 그 20세 이상 성인으로 치면 실제로 절반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통신 내역 조회를 한 거죠. 그 예를 들어 60대 이상과 10대 이하를 빼면 거의 네. 다 한 거죠. 거의 다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번 해킹 사건을 보면서 아니 해킹 같은 걸 안 해도 이미 다 영장 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있어요. 더 뭘 필요하냐.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요청한 건 이유가 뭡니까 이게? 300만 건? 2010년부터 14년까지 약 4년간 건강보험은 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랑 여러 가지 치잖아요. 자기 신상에 관한 거. 그거를 그냥 털어간 거예요. 그것이 350만 건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국감 기준으로 지금 계산한 거예요. 네, 네이버 밴드 얘기는 뭡니까? 작년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람들이 1년 지나니까 다 잊었는데 실제로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그러면 예를 들면 정청래 카카오톡을 봐야 되겠다. 그럼 정청래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청래와 대화를 했던 메신저를 주고받았던 상대방 것까지 다 뒤지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경향신문사에 피해서 들어갔던 그 민주노총 직원들 있잖아요. 그 간부들을 통신 내역을 조사하면서 이게 불거진 내용이죠. 더 심각한 것은 2,570만 150건을 했는데 실제로 당신에게 우리 사법당국에서 통신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라고 통지한 것은 38%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는 통지하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죠. 수사가 종결이 되면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해주기 귀찮으니까 종결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수사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국가 권력이 지금 국민들을 엿보고 있죠. 엿보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거를 모르게 하는 것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보 통제가 의심스럽다. 포탈을 사실은 포탈을 딱 장악하면 지금은 뉴스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게 포탈이잖아요. 거기를 장악하면 뉴스가 흐르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요. 내비게이션까지 사찰을 하는구나.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네이버 검색 순위에는 또 안 올랐어요. 나는 그게 서운해. 사찰을 해도 좋은데 그걸 폭로했어. 내 이름은 실시간으로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마티즈 논란 얘기를 길게 했단 말이죠. 이게 번호판이 이게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고 하얀색 안에 글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녹색이 빛이 날아갔으면 그 번호 색깔 이 하얀색인데 그럼 번호는 더 보이지 않았어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범퍼 가다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범퍼 안 보인다 이거. 여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그래서 경찰에 실험을 했어요. 그죠? 네,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보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갔어요. 여기에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 실험차입니다. 여기 범퍼가 보인단 말이에요. 검은 범퍼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시죠. 이게 흰색 번호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에는 글씨가 없어요. 흔적이. 녹색을 달리게 했는데 해상도가 낮고 비례 반사 때문에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의심을 가진 그 국정원 마티즈도 실제로는 녹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보인다. 그 실험을 한 거거든요. 뭘 비교하냐면 이게 이제 국정원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차예요.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시면 우선 요 녹색 버스 정류장에 요 둘레 있죠. 여기 원래 녹색이에요. 희한하게 근데 이게 날아갔어요, 빛이. 녹색이. 하필 여기가 녹색이네?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녹색이야 이게. 물론 같은 CCTV죠. 같은 각도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녹색. 요 녹색과 함께 이 녹색 같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드세요? 그런 의욕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그래 보세요. 이 노란 부위, 폐차 포스터가 있는 노란 부위도 색깔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주황색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경찰은 발표할 때 이렇게 비교 안 했어요. 어떻게 비교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원래 국정원차와 실험차를 둘을 낳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화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해상도에 똑같은 카메라를 비슷한 시간대에 찍었다고 하는데 색상이 크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 마티즈, 범퍼 요렇게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번호판 숫자도 안 보이고 범퍼가 있어요. 흔적이. 그죠? 분명히 범퍼 흔적이 분명히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 이거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왼쪽이 실제, 오른쪽이 실험.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천천히 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번호판 안에 뭔가 글씨 흔적이 계속 보여요. 여기는 전혀 없어요. 새하예요. 네, 여기는 범퍼 흔적이 전혀 없고 범퍼 흔적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 색상이 계속 다르죠. 빛이 날아간 게. 오른쪽을 잘 보세요. 범퍼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에 번호의 흔적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전혀. 이거는 경찰이 발표한 거예요. 경찰이 발표한 건 뭐냐면 실험차가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찍었더니 파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녹색이. 그러니까 실험차를 놓고 원래 CCTV와 해상도 높은 카메라를 달아서 했더니 녹색 차여도 이쪽에서는 하얀색으로 하얗게 보이고 이쪽에서는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녹색이어도 하얀색으로 보였던 거다.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교묘한 겁니다. 보여주려면 이렇게 보여줬어야 돼요. 오리지널하고 실험하고 오리지널하고 실험의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여기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냐면 오리지널 화면을 프레임별로 잘라가지고 그 밝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일단 어둡게 만든 다음에 밤처럼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다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밝게 빛나는 건 하얀색에 가까운 곳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도로 밝기를 어둡게 하고 밤처럼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높여봤어요. 실험 영상을.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녹색이 있는 부분이 인공적으로 밝게 만들어졌다고요.
영상을 분석한 영상 전문가의 이야기는 녹색 부분을 인위적으로 대단히 밝게 만들었다. 이건 자연광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여기 뭔가 인공 광원을 비추거나 이 부분에 마치 영화 할 때 왜 반사판 같은 걸로 비추거나 아니면 이 화면을 만졌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고서 왜 이 부분, 이건 녹색이란 말이에요. 녹색은 어두워져야 돼. 같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빛나더라. 그래서 저는 경찰이 녹색 차량을 보내고 찍은 화면 그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 CCTV가 제대로 녹색을 찍었는데 하얗게 나온 건지 아니면 하얀 걸 하얗게 찍은 건지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의 실험 결과도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 동선상의 다른 CCTV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CCTV가 많은 세상에 요즘.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국도를 타고 일로 들어와서 이 길 화산리예요. 화산로를 쭉 타고 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CCTV가 여기서 한번 찍히고 요 삼거리에서 한번 찍혀요. 지금 공개된 것은.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백파출소 5km에서 이 근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어디를 돌아가든 결국은 이 45분 국도를 타야 돼요. 그래야 일로 들어가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로. 화산로가 들어가는 데를.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45번 국도상의 CCTV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성완종 사건이나 이런 사건 때 당일날 바로 등장한 게 뭐냐면 집에서 나오는 CCTV예요. 이 사건 신고를 받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CCTV는 우리가 본 거는 저 끝에 도착 지점 근처의 CCTV, 그것도 해상도 낮은 거 2개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은 보세요. 용인 동부경찰서 1종합상황실 잘 돼 있습니다. CCTV. 그리고 요즘은 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의 관내 CCTV 현황도 봤어. 졸라 많아. 한마디로.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UCT라고 요즘 지자체에서 이런 통합 CCTV 관제센터 있거든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동선을 알았잖아요. 휴대폰 조회를 해서. CCTV 찾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건 첫날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 CCTV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CCTV에서 시간 TV 바꾸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CCTV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번호판 이걸 왜 실험을 해?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 CCTV 쭉 따라 올라와서 이 차가 이렇게 왔다고 번호판 해상도 높은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왜 아직도 안 보여주냐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 일체를 제출 바람. 그리고 저는 뭘 보려고 그러냐면 혹시 이 차량을 줄기차게 따라가고 있는 차가 혹시 없는지. 그 CCTV 바로 뒤에 잡혔을까? 아무리 그래도.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국정원이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상상과 추론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도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은 해상도가 좀 낮은데 이렇게 보니까 국도상에 어디로 지나가든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이 CCTV들이. 사실은 금방 나왔어야 돼요. 제일 먼저 집 앞에 이렇게 나가고. 아니 사건 재구성할 때 당연히 하는 과정이잖아요. 졸라 수상한 거죠. 자, 신고. 여기서부터 의원님이 좀 등장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동백파출소에 그 부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합니다. 최초로. 직접 동백파출소를 방문하여서. 가깝다는 얘기죠. 본인의 거주지에서.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내일 의혹 제기를 할 건데요. 급하잖아요, 지금. 네. 신고를 하려면 바로 옆에 본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클릭하지 않고 5km 밖에 떨어진 동백파출소로 갑니다. 오케이. 10시 16분에 동백파출소에 옵니다. 방문해서 신고해요. 5km가 떨어진 데인지는 몰랐어요. 5km 떨어진 데 와서 신고를 방문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출소 내에서 112에 전화를 합니다. 파출소 내에서 전화 신고 기록을 남긴 거죠. 전화 신고를 해서 위치 추적 요청을 해요. 112에다가. 그리고 6분 후에 신고를 취소합니다. 6분 만에 마음이 바뀌는데 이유는 뭐냐면 6분 후에 전화 내용이에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 여기 사실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나왔어요. 바로 인근에 3분 내 거리에 경찰서를 갈 수 있어요. 안 가고 동백파출소로 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파출소 밖에서 119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119에서 사건 접수를 받습니다. 119를 먼저 신고합니다.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19에서 112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실종 신고는 112에 해라. 112 해라. 우리는 찾을 테니 실종 신고는 112에 해라. 네. 네. 그래서 동백파출소 바로 밖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경찰이 그 말은 맞거든요. 그 유도는. 그러면 112로 전화 통화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112로 파출소 안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게 녹음된 거예요. 네, 네. 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통화를 끊고 나서는 3분이에요. 네, 바로죠, 바로. 네, 그러니까 신고할 그 통화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신고를 하고 6분 후에 다시 취소를 합니다. 112 신고를 취소한다. 취소 이유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 네. 제가 신고를 취소했는데 취소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11시 37분. 아까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아까 시간이 10시 31분이죠. 취소한 시간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11시 37분에 취소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것 같다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112에 다시 신고를 해요. 내가 취소했는데 아직도 취소 안 된 것 같다고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한다고요. 그 전에 일반인은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취소가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누가 말해줘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아니 누가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취소 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해봐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해요. 1시간 후에. 그리고 나서 37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14분 후 51분에 다시 또 신고를 해요. 112에. 실종 신고를 다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최초의 설명은 짐작이 가는 것이 불뚝 생각나서 이런 거거든요. 취소 이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면 119도 취소해야죠. 그죠? 119는 취소하냐. 이렇게 굳이 두 번이나 전화해서 취소하려고 노력했는데 119는 건드리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실종이 됐는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데 잠시 연락이 안 되는지 몰라. 불안해. 그럼 실종 신고는 걸어놓고 그거 가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전화를 해서 계속 취소를 하냐고. 굳이 꼭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두 번째 취소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까 실종 신고하고 취소했는데 아직 경찰분이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112에 전화해달라고 했. 무슨 얘기냐면 1시간 후에 1시간 전에 취소했는데 경찰관분이 그 취소가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취소 접수를 하는 거라고. 어느 경찰이 취소 접수가 안 됐다고 알려줍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자, 근데 이것은 112 통화 내역이고요. 119 소방대 무전 기록과 통화 내역을 종합해 보면 119에서 최초로 발견합니다. 현장을. 그게 11시 28분에 근처 주민한테 들어요. 빨간색 마티즈가 올라갔다. 근데 주민한테 그 목격 진술을 확보한 그 지점과 실제 마티즈 차량이 발견된 지점은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2분 내지 3분이 걸려요. 그러면 30분경에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11시 30분경에요. 11시 30분경에 네.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33분에 거미줄을 쳐도 되냐? 라고 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19 대원 간의 통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거미줄은 무슨 얘기냐면 유선 전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용어입니다. 거기. 무전기가 아니라 무전기.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무슨 뭐 레카차 이런 데서도 무전기 감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무전은 다 기록에 남기도 하고 누구도 듣니까. 그렇죠. 무전기가 아닌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로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왜 굳이 일반 통화를 하냐고. 자, 그리고 보통 차량을 처음 발견했으면 일부가 뭐예요?
찾았다, 발견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 무전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무전 기록도 없고요. 첫 마디가 뭐였나요? 첫 마디가 거미줄인가요? 아니, 거미줄은 4번 정도 등장해요. 네. 총 대화록을 보면 여러 번 일반 통화를 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근데 발견했다, 찾았다, 이게 무전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없고. 그 자, 내용은 그런데 없어요. 현장 주민에게 목격을 듣고 목격 진술을 확보하고 그러면 30분경에 차량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시신을 찾았다 하는 것은 그로부터 27분쯤 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발견하고 시신을 발견한 건 또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자, 썬팅이 너무 진해서 자, 그런가요? 그런데 차 문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국회 처음 보고한 119 소방대 현장에 가서 시신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시신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첫 번째 보고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첫 보고예요. 하루 후에는 아닙니다. 운전석 앞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바꿉니다. 정확하게는 조수석 뒤에요. 이게 헷갈릴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수석 뒤에 있던 시신을 조수석 뒤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는 운전석으로 바뀌어요, 이게. 근데 운전석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운전석이 맞아요. 근데 첫 보고가 착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착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찰청에 가서 제가 물었어요. 그걸 착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현장을 처음 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일부러 112로 취소한다, 뭐 한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경찰 출동을 실제로 방해한 거 아니냐. 저도 비슷한 의혹인데요, 여기서.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고하고 취소하고 했느냐. 경찰이 아직 도착해서는 안 되는 시간대였던가? 혹시? 아니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도를 보면 국정원에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인에게. 회사에 도착하지 않으니 빨리 신고하라고 해서 부인이 신고했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 전체도 사실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신고했다. 3분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취소해라. 취소했다가 아직도 취소 안 됐어. 확인해보니까 국정원 알 수 있죠. 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경찰이 현장에 들어간 것이 발견되고 나서 1시간 반 후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찰한테. 같은 의혹인데 경찰이 어쨌든 아직 도착해서는 안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얼핏 떠올린 추론 중에 하나는 소방서에서 사람을 찾을 때 하고 경찰이 찾을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경험만을 기준으로 해보면 경찰이 길에서 단속하거나 이럴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대면 사진이 튀어나와요. 내 사진이. 경찰은 신분조회가 바로 된다고요.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자와 찾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진을 땡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에 타고 있다가 무조건 그 당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진을 보고 맨 마지막에는 가족이 확인을 하죠. 영안실이나 같은 데 가서. 이걸 경찰은 할 수 있고 119를 할 수 없는 차인가? 추론하는 거죠. 자, 또 이상한 점을 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소방서는요, 광역단체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잖아요. 제일 높은 단위가 경기도 소방본부예요. 근데 이 현장 사고 지점과 용인 소방서가 있습니다.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경기도 소방본부가 출동했어요. 그러면 보통 용인 소방서에 가서 상황실을 차리고 그 본부 직원들이 거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용인 소방서로 안 갑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바로 현장으로. 바로 현장으로 가요.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래서 아까 김총수가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요. 조그만 삼거리 2개 있잖아요. 두 번째 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례적인 정도가 경찰과 소방대에서 처음에 실종 신고를 받은 것은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45세 무직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직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40대 무직 혹은 회사원이죠, 그냥. 이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안 갑니다. 근데 본부에서 달려왔다는 거죠. 근데 본부에서 달려온 거죠. 근데 27일에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현안 보고를 했죠.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국정원들의 휴대폰에는 MDM이라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다 부착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이 밝히기를 시신이 발견됐을 때 같이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 요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국정원 직원, 용인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정보위에서 공개했죠. 네. 사실 국정원의 설명은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설명은 이 사태를 피해가기 위해 이 사태를 덮고 무마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왜냐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깡그리 무시하거든요. 깡그리 무시하고 다 재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정보위에서 나왔던 거기 국정원 요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 제껴두고 119와 112 이상한 행동만 지금 보자면 어쨌든 112는 거기에 빨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존재했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사실 국정원 요원이 거기 있는데 있다고 쳐요. 112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정보위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경찰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정원 요원이 가긴 갔지만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경찰 밑에 국정원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소방서에서 갈 때 같이 가 있었고 같이 발견을 했는데 언제 처음 알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시 30분 경에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건 경찰이 아니라 119 소방대에서 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경찰은 신고받았다가 취소했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경찰청에 가서 그랬어요. 선이든 악이든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결국은 경찰이 현장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을 방해받았지 않느냐. 뭐랍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뉴스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왜냐? 적극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근데 총수 추정대로 그 정말 사진 조회 때문이었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경찰 경우에는 꼭 그거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그러니까 사진 조회가 가능한데 소방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본다면 사진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오늘 경찰청 방문해서 마티즈 차량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물었는데요. 마티즈 차량에서 이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순간 저의 촉이 발동했어요. 혹시 저 차량을 이런 의심을 했어요. 즉시 폐차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지시했어요. 저 차량을 추적해라. 그때 우리 비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의원님 바로 폐차했는데요. 장례식 다음날 여기 보면 마포구청 여기 딱 나와 있잖아. 저것들이 폐차하지 않을까 하고 바로 떼서 당일날 알았고 그것을 한겨레 주에서 한겨레 단독 특종을 했다는 거죠. 의원님 최초로 알았다는 건데 근데 이 이제 발인 18일날 사망합니다. 그리고 21일날 발인을 합니다. 장례에서 금방 치르고 금방 발인했어요. 그리고 22일날 폐차를 해요. 발인 다음날.
엄청난 속도로 폐차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망 신고 전에 폐차부터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폐차업자한테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가족관계부가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게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사망 신고를 하면 그게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가족관계부에 이 가족이 사망했다는 등록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발인 다음 날 폐차하는 경우가 있냐?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다고.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폐차 같은 거 생각 안 나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일이 갑자기 올스톱 됐거든요. 그럼 처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고 해결해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사망 발인을 하고 사망 신고도 하기 전에 폐차부터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서류를 가족관계부 그 사망 신고 후부터 일주일 후에 떼게 돼 있어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러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망 신고도 안 했는데 폐차를 바로 할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업체가 하는 말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있긴 있다.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살아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면 업체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 등록증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리 폐차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위임장이 있고 가족에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흔한 케이스냐 그런 절차를 알아서 하는 경우가 그걸 아는 사람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사망하고 나서 폐차할 때까지 6개월 이내만 하면 돼요. 폐차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폐차부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그 다음날 폐차를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정원이 폐차하라고 한 거 아닐까? 진작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부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도 국정원이었다면 그 뒤에 사항들에 대해서 국정원들이 조언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더더군다나 이런 큰 사건에서 그거에 대한 단서는 결국 그 임모가장 부인의 통화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제가 방문했을 때 통화 내역 확보했냐 했더니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보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확보를 왜 해야 되죠? 뭐 이런 거예요. 단순 자살인데. 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국정감사는 앞으로 이 안행위에서 따질 일이 많이 있으니 어쨌든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많은 사안인 만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 종결한 것은 왠지 이상하다. 종결한 거 맞냐 했더니 종결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혹이 많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사 종결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을 우리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시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짧게 이게 국정원이 그 이후로 이제 해명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경찰이 그 현장에 못 오게해서 못 가고 아무것도 모른다. 지랄인 거죠. 지랄 답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아까 이제 김현 기자가 얘기했던 위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신고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가면 되지.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거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거꾸로. 이거는 이제 임과장이 삭제했다고 그러는 건데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이 없다. 국정원에 내규래요. 그냥 웃기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컴맹이 할 소리예요. 컴맹이. 그 다음에 현재 삭제가 51건이라고 밝혔거든요. 테스트용으로 31건, 실패 10건, 대북 대테러가 10건. 이걸 지웠다는 건 51건이. 그러면 왜 자살했어요? 테스트용 실패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북도 아무 실패 문제 없고.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00% 살려낼 데이터잖아요. 자기가 삭제한 것이 도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인데 51개 문제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금방 복구할 수 있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겨레가 찾아낸 300일 동안 요 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면 88만 건이랍니다. 국정원이 타겟으로부터 모은 정보가 88만 건이고 그거를 환산하면 카메라 스크린샷은 25,000장, 통화 녹음 파일로는 530시간이에요. 51건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었고 그걸 삭제했다면 그 대상은 이렇게 광범위하다고요. 이것도 1년치만 한 거예요. 이걸 구매하고 4년이 지났지만 한겨레에서 최근에 낸 기사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한 기사예요, 이게. 저 김혜연 기자가 찾아냈죠? 저 개고생했습니다. 딜리트 키도 말도 안 되고 상체 51건도 말이 안 되고 51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말이 안 돼. 해명은 하나도.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가장 최근에 나온 답변은 오늘 이제 그 여당 간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한 얘기인데 삭제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죽인 거예요?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몰랐다. 딜리트로 삭제한 그것도 몰랐다. 아. 몰랐고 유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10억을 거의 다 집행하고 본인이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사자 죽어서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팀원이 5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메일상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훈련 받을 때도 5명 등장하고 해킹팀과 주고받은 메일 속에 5명이 한 팀. 훈련 때는 4명. 훈련 4명 받고 5명이 한 팀. 5명한테 권한을 주거든요. 로그인을 할. 그 프로그램에. 5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팀명 4명이 있잖아요. 왜 몰라? 아는 사람이 이제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개뻥인 거죠, 개뻥. 카카오톡도 안 된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휴대폰 혹은 PC의 모든 권한, 루트 권한이라고 하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카카오톡만 안 봐요? 개뻥인 거죠.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한 3, 4초의 딜레이는 생겨요. 땡겨 와야 되니까. 3, 4초 후니까 실시간이 아닌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원님이 한 발 더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미줄. 이게 5번 등장해요. 4번이 아니라. 4.7 상황실, 거미줄 가능한가? 거미줄 나갈게요. 거미줄 나갈게요. 이게 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이 무전이 아니라 다른 전화로 다시 하겠다. 이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소방대원들끼리 은어라는 거죠. 은어. 그걸 의원님 세계 최초로. 왜 자기들끼리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사건에서. 최종 위치도 이동됐어요. 뭐냐면 오전 10시 반에는 화산리 34번지라고 보고했다가 마지막 발견된 거는 화산리 17번지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종 위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닷속에 한 유서. 응? 이렇게 줄이 안 맞잖아요. 여기만. 미리 알고 있었다. 누군가 써놓은 걸 미리 봐서 이 꺽쇠가 들어갈 걸 미리 알고 칸을 벌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추론했었죠. 그리고 받침돌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이 받침돌을 왜 있다고? 이거 물었어요, 제가. 경찰. 네. 했더니 경기도 경찰이 이거 받쳐놓은 거다. 아, 경찰이 해놓은 거다. 경찰에 해놓은 것이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은 그렇게 했다고요? 예, 예. 믿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김민기 의원이 그걸 또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3조각씩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본 바로는 굳이 돌을 개놓지 않아도 밑으로 흘러갈 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왜 받쳐놨을까요? 그러니까 왜 받쳐놨냐? 이제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또 추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 받쳤다고 치죠. 이건 빼요, 그럼. 믿어서가 아니라, 응? 명백하지 않은 것은 빼요, 그럼.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인의 결정들이에요.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가 지금 남편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죠? 그 남편이 진짜 실종됐을지 모르는데 한시가 급할지 모르는데 굳이 경찰을 왜 취소해? 그리고 취소할 거면 119도 취소해야지. 119는 내버려두고 112만 취소하고 신고하고 취소하고 신고하고. 이 결정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결정들에 저는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그래 뭐 국정원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정신도 없으니 뭐 남편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뭐 시킨 대로 했다고 쳐요. 근데 사망한 이후에 말이죠. 그럼 국정원이 원수예요. 자기 남편이 그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의문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저는 국정원이 실종 신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다른 가능성 없네 거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부인이 이렇게까지 협조적일 일은 또 없잖아. 생각을 해보면 자살 유도설 그리고 저는 타살설, 오인 타살설, 타인설 아닐까 이거?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당사자가 그 당사자임을 확인한 사람은 사실은 국정원과 가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저는 시신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 사진이 임 과장의 평소 사진과 일치하나요? 임 과장 평소 사진도 평소 보셨어요? 사진은 제가 모르죠. 아니 이게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고인이 됐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면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족들은 죄가 없잖아요 전혀. 인가족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데 조심스럽긴 한데 근본적으로 되돌아가서 저는 이게 사건이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자꾸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타살이든 자살이든 간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이게 본인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하게 돼. 그럴 일은 없겠죠.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요. 저는 그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이것을 추적하고 하면서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어쨌든 국가에 충성을 하다가 부인이 신고를 할 때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안이라는 말은 뉘앙스를 봤을 때 적어도 열흘 뭐 이렇게 기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대목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어요. 지난주까지는. 예. 이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의 첫 번째 주제는 뭐여야 되냐면 왜 하필이면 총선 전 대선 전에 집중 구매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추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국내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변명하면 돼요. 그런데 대북 첩보용이었다. 이 얘기는요. 정보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실토한 거예요. 만약에요. 이것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 생명이 위험합니다. 정보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보기관의 정보원들의 활동 1장 1절의 말씀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제가 정보위 위원이었잖아요. 나름대로 국정원 전문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메일을 했다면 이거는 개념 없는 한심한 국정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예산은 불법 예산입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식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예산이에요. 있을 수 없는, 끼어들어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막 실토해요. 국정원 예산으로 샀다고. 서류가 나와버렸으니까요. 네. 국정원이 발뺌을 하고 뭐 다 좋은데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본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익상 필요하잖아요. 대테러, 대북 첩보, 뭐 산업 스파이 잡고 이런 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국정원의 어떤 밝히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이번 사건에서 밝히는 걸 보면서 정말 급했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었죠. 마티즈 차량 폐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김총수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합리적 의심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집중해서 물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사실은. 특히
왜 대선 전후로 그런 일이, 선거 전후죠. 꼭 대선이 아니라 선거 전후로 그런 게 집중적으로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더 새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 400기가 속에 한국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그 IP가 결국은 누군지 특정돼야 되는데, 누군지 특정되려면 그 IP, 소위 그 IP가 누구한테 할당됐는지 하는 테이블을 봐야 할 텐데, 그 테이블을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이 테이블을 이미 삭제해버렸으면 사실은 영원히 특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네? 당에서, 이 국정원 해킹 사건 진상조사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직 아닙니까? 그건 당직 정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 곤혹스러워 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회의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단독 플레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직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직은 정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행이 간사 자격으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나름 이제 국정원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누가요? 주장하셨으니까. 제가요? 예. 그럼 뭐 코렉트하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총수가 제기했던 여러 의혹을 보면은 굉장히 사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악하잖아요. 네. 그 정도인가요? 이럴 때는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대북 첩보용이라고 스스로, 정보 획득 과정을 유출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정원을 샅샅이 2년간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정보 유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안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정원 얘기했던 대로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북 첩보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걸 공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네. 종북이 어떻고 매국이 어떻고 안 그래도 종북인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러는 걸 보면서 국정원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던 사람으로 정말 한심 뻑적지근해요. 자, 오늘 여기서 일단 의원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한참 이 얘기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떴습니다. 메일을 뒤지다 보니까 레노버 지원해 주냐고 물어보고, 레노버는 이미 지원된다고 RCS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메일 주고받는 게 나오고, 그러자 다시 또 김어준이 이거 1년 전에 주장했다고 레노버에서 생각나세요? 근데 사실은 이 기사는 살짝 오보예요. 왜 보냐면 여기서 주장한 레노버는 레노버 컴퓨터가 아니라 레노버 핸드폰입니다. 레노버에서도 핸드폰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주고받던 내용들은 이 핸드폰에도, 레노버에서 만든 핸드폰에도 그 해킹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그 레노버에서 만든 핸드폰이 우리 이미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레노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해킹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1년 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기사가 몇 군데서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텐데,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 장치로 레노버가 붙어 있고, 분류지를 제어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레노버 컴퓨터가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옆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그런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어하는데 모든 걸 제어하죠.
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그런데 네트워크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인터넷이 되면 안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된단 말이죠. 연결되는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설명에는 보면 시모스에서 노트북 켤 때 처음에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바이오스라고 부르죠. 거기서 통신 기능을 꺼두면 된다. 이렇게 디세이블 해두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꽂혀있지만 문제없다. 이게 선관위의 설명이었죠. 그리고 왜 제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칩이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 개뻥이라고 했죠. 이건 드라이버로 풀면 된다. 제가 매뉴얼 뒤져가지고 드라이버로 네트워크 카드 10초 만에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제거 않고 있어요. 아직도 네트워크 카드는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이 바이오스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무선 랜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그때는 좀 멀리 들렸던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은 핸드폰 원격 조작 되는 거 봤잖아요. 똑같아요. 무선 기능이 있고 여기에 바이오스에서 안 되게 했다며. 바이오스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원격으로 조작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주 놀라운 뉴스 하나가 기술 전문 분석 사이트에서 나왔어요. 이 트렌드랩이라는 회사에서 보안 기술자들, 거기 속한 기술자들 보안 리포트를 계속 내는데 이번에 해킹팀이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해킹팀에서 우에파이 바이오스 루트 킷으로 RCS9 에이전트를 타겟 시스템에 머물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우에파이 바이오스 루트 킷이라는 걸 써가지고 해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법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 설명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유저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포맷을 하거나 OS, 윈도우를 새로 깔거나 혹은 새 하드로 교체해도 여기에 해킹 프로그램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냐? 이게 바이오스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요. 바이오스, 그러니까 컴퓨터를 탁 켜면 삑 소리 나면서 앞에 뭐 간단한 촌스러운 화면 튀어나오잖아요. 바이오스. 그리고 메모리 몇 메가 있는 막 돌아가고 그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을 관장하는 간단한 운영체제인 거예요. 바이오스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지랄을 하든 간에 걔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지. 해킹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방식으로 해킹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해킹팀의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을 감염시킬 때 걔네들이 특히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바이오스를 만드는. 이 인사이드 바이오스를 특별히 특정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기록해놨더라는 거예요. 문서를 분석해 봤더니 해킹팀이 주요하게 노린 것은 인사이드 바이오스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인사이드 바이오스가 어디 있냐? 레노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레노버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인기 있는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거기 레노버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레노버의 바이오스 화면이에요. 인사이드 H20이라는 건 바이오스의 제품명입니다. 인사이드는 회사 이름이고 인사이드 제품이 인사이드 H20이에요. 이게 레노버에 깔려있는 바이오스라고요. 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백신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보안 카드를 넣고 뭐 윈도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레노버 컴퓨터를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격으로. 근데 그 원격 칩, 무선 칩을 왜 안 빼냐고. 이 바이오스를 특정해서 이게 해킹됐다는 보고서도 있잖아. 그게 꼭 우리 투표지 분류 프로그램에 꽂혀있는 걔를 해킹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보고서는 아니지만 걔 똑같은 모델을 그대로 해킹한 프로그램이 이미 있다고. 해킹팀에. 그러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썼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왜 남겨두냐고. 그만 빼면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주장하고 나서 그 이후로 선거 있었는데 안 뺐어요, 계속. 계속 네트워크 카드는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 혹은 이미 그래지 어떻게 알아. 선관위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컴퓨터에 가서 바퀴를 돌리든 뭘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도 선거 관련해서 한 얘기는 많으나 선거를 전후해서 그런 요청이 왜 많았느냐 연결해서 선거에도 해킹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국정원이 먹은지 안 먹은지 난 입증할 길도 없고 그래서 그 투표지 분류기에 달려있는 레노버가 실제로 그렇게 된지 안 되는지 입증할 방법도 없어요. 없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걸 왜 내버려 두냐고 없애라고 방송에 나오고 나서도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래서 그거 꼭 빼야 돼요. 지금도 계속 달려있거든요. 아마도 계속 달려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광고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 위로공단이라는 작품인데요. 얼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한국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미술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임응순 감독의 작품이고요. 감독 본인의 자전적인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생존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저마다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눈물, 분노, 감동의 이야기를 회화적인 영상으로 풀어낸 휴먼 아트 다큐멘터리. 서준의 파파이스 공식 페이스북에 시청 소감을 올려주시는 10분을 선정해서 2장의 시사회 티켓을, 시사회는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대한극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페이스북에 뭘 올려야 된다고요? 파파이스 시청 소감. 아, 파파이스 시청 소감. 파파이스도 많이 봐주시고 영화 위로공단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내 핸드폰 이상 작동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갑자기 뭐가 삭제된다든가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제보 바란다 라는 공지를 하며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 했다면 이런 사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국정원이 증거를 다 조작했던 유호성 씨 그리고 유호성 씨를 1회 때 사실은 파파이스 1회 때 게스트로 모셨었죠. 변호했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혹시 본인들의 장 변호사님이나 유호성 씨 휴대폰에 무슨 이 해킹 건이 터지자마자 무슨 변화가 없느냐 무슨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냐 그동안 했더니 뭔가 있었대. 가장 먼저 본인 핸드폰에 벌어진 일은 뭡니까 유호성 씨? 저는 사실은 간첩 사건 1심과 2심이 이제 한 2년 가깝게 진행돼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자마자 검찰이 또다시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저를 또 기소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보복적 수사로고. 그래서 정말 언론에서 돌아가는 걸 정신이 그런 데 있는 것보다 사건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 계기가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돼 있어서 지난주 정도에 TV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이제 해킹 이런 거인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국민 참여 재판이 있기 전날인가 그때 이제 새벽에 한 4시 반, 5시 때 휴대폰이 이렇게 켜져 있어가지고 신길에 진동이 있어가지고 새벽 6시 그때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휴대폰 창에 이제 업그레이드하라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라는 예, 업그레이드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업그레이드 말고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하라는 업그레이드. 죄송합니다. 예, 확인을 그때 누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새벽 시간이니까 그냥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 눌렀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걸 보이더라고요. 다운로드 끝나면 보통 휴대폰이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켜지거든요. 근데 꺼졌다가 다시 켜진 다음에 저 상태에 된 상태에서 다시는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6시 때 제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 뺐다 다시 넣었다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 했는데 안 켜지더라고요. 배터리를 뺐다 넣었다 해요. 예. 해킹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근데 저는 그때 뭐 해킹팀 사건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일날에 제가 국민 참여를 해야 되는 재판을 받고 있던 당시여서. 근데 그때쯤에 제가 국민 참여 재판을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킹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일날에 휴대폰이 상태가 이상한 거 바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휴대폰이 왜 이렇게 된지 안 켜진다. 그래서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대폰을 써야 하잖아요. 아무리 재판하고 해도. 그래서 삼성 AS 센터에 갔더니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이 외부적으로 뭐 바이러스 먹든가 뭐 어떻게 해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하고 새로 깔아야만이 휴대폰을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마디로 핸드폰이 파괴된 거네요? 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께 말씀드려서 이거 그래서 휴대폰 그렇게 된 상태. 그렇게 됐다고 된 휴대폰이에요, 이게? 가운데 이제 불이 들었다 빠졌다 하는 거는 지금 안 켜지고 계속 저런 상태로 있거든요. 이게 파워를 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저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두어봤는데 배터리가 다 빠질 때까지 저 상태에서 안 변하고 있어요. 계속 팔로우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은 아니고 반짝이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 그 소위 해킹팀의 RCS 프로그램이 깔린지 안 깔린지 몰라요. 모르긴 했는데 그 설명서 매뉴얼을 보면 뭔가를 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삭제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폰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아예.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게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파괴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근데 하필이면 해킹팀 사건이 터지자마자 왜 웃어?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해킹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폰이 이렇게 돼버린 거 팔로미 하면서 반짝이로 변한 거예요. 계속 반짝만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이 핸드폰에 채우고 근데 이 핸드폰에 채우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죽어가지고 복구가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사실은 다 부대하고 못 살렸어요. 못 살렸고 그 처음에는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센터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지? 해줘야 자연스러운데 내 멘트가 걔네도 살아야 되니까. 뭐 거기서 뭐 바이러스 먹거나 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유호성 핸드폰에는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이미 그거를 직접 목격한 분이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자, 무슨 일을 목격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유성 씨 나와서 그 증거 조작이 됐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참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유성 씨 휴대폰에서 갑자기 뭐 사진을 삭제한다, 뭐 데이터를 삭제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더니 저절로 삭제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한 핸드폰 거예요. 안 만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휴대폰 가운데 그냥 만지지 않았는데 그냥 놓고 있는데 놓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휴대폰이 지 혼자? 자기 혼자 막 사진을 삭제한다 뭐 이런 식 메시지가 뜨면서 삭제가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빨리 배터리를 분리했죠. 그러니까 변호사 세 분이 본 거예요? 변호사 둘과 이제 유성 씨 본인이 봤. 그 중에 한 분이 본인 눈으로 직접 본 거죠? 네. 핸드폰을 건들지 않았는데 사진이 삭제된다고. 그렇죠. 사실 그때 저희가 그런 신경을 썼어요. 아, 이게 혹시 우리를 뭐 해킹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신경을 써서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휴대폰을 이제 올려놓고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를 빼고 하거나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떤 행동들은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침 이제 휴대폰 올려놓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현상이 나타나서. 그 외에도 혹시 내 핸드폰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유성 씨랑 또 이제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 휴대폰에 약간의 또 문제가 한번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나서 검찰 또는 국정원의 공작원이라는 사람이 저희를 여러 번 찾아왔어요.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의 공작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실 이제 그 사람이 국정원이 증거도 조작해서 낼 것이다라고 예언도 해주고 간 사람인데 네? 본인을 공작원이라고 소개를 했나요? 네, 본인 또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국정원에서 나온 공작원인데 왜 국정원이 그 조작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의도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저희한테 뭔가 딜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제안한 게 유성 씨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자기가 떼다 줄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돈 받아서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이제 의심을 해서 경계를 하고는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가끔씩 찾아와요. 그냥 약속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가는데 그 얘기들이 좀 수상한 얘기도 있고 이상한 얘기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올 때마다 사실은 녹음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유성 씨랑 그다음에 다른 변호사님 두 분이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됐고 저는 마침 그때 저도 이제 그 전에 안드로이드 폰 쓰다가 조금 이상한 감이 있어서 이제 휴대폰을 바꿨는데 아이폰으로? 네. 누구의 추천으로 바꿨는데 제 거는 녹음이 됐어요. 저는 녹음이 되더라고요. 본인을 제어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은 네. 휴대폰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왜 녹음이 안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조작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 유성 씨 혼자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 안드로이드 폰들도 안 됐다는 거죠. 같이 녹음을 했는데 다 안 됐고 이제 그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왔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땐 제 것만 또 녹음이 됐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없을 때 녹음한 건 다 안 되는 거네요. 다 안 됐고 아예 녹음은 한 흔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녹음 버튼을 눌렀던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녹음을 했는데 녹음 파일이 지워졌을 수도 있죠. 원격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 변호사님의 실수였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실수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제서 바꾼 거예요. 총수는요, 그 아이폰,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이폰을 바꾸게 하는 그 작업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리더라. 그리고 장 변호사님, 우리 1회 때 봤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분이 컴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고받은 이메일 보면 그 테크니션이 아니어서 들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일 내용이 있거든요. 몽골 변호사? 몽골 변호사. 근데 그 테크니션이 아니어서 들키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보고 저는 장 변호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컴맹이거든요. 그분이 겪은 이상한 일도 있다면서요. 네. 그분한테 물어보면 난 이상한 일 안 겪었어 그래요. 혹시 핸드폰 이상한 거는 뭐 안 이상해.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불편한 거 몰랐다. 아 진짜 별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 가지고 별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2013년 11월경에 이제 유성 씨 사건으로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이제 뭐 국제 민주 법률가 세미나로 그런 회의차 참석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연히 이제 이분은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 또 북한 쪽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한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지 뭐 같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뭐 그러면서 이제 회의는 자연스럽게 끝나고 왔죠. 그런데 그 회의를 갔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특이하게 조선일보 기자가 그 회의를 따라가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도 같이 참석했다고. 네, 그래서 저 기자가 저걸 어떻게 알고 따라가서 저거를 취재를 했을까? 그렇죠. 북한 사실은 장 변호사님 거기 참석한다는 건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사 자체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아주 소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북한 쪽에서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가 뉴스가 된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서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장 변호사님에 대해서 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는 뭐 수사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이제 그 회의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회의에 가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겁니다. 네. 그냥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조선일보 기자는 사실 그 담당도 아니라고 해요. 장 변호사님은 그 북한 대표단이 있는 거 알고 간 건가요? 모르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본인도 모르고 갔고 그러니까 뭐 국제회의에 참석하러 가신 건데
뭐 그 자리에서 뭐 우연히 참석한 거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 결혼을 한 적도 없는데 뭐가 걸렸다고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다음에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으로 장 변호사님이 지금 기소됐나요? 기소는 아니고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보도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것은 장 변호사님이 그걸 참석한다는 내용을 메일을 주고받았거나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장 변호사님은 아무 불편 없고 본인은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유호성 씨를 변호했던 주변 변호사님들이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김영민 변호사님 직접 겪은 일은 없어요? 제 폰이 아이폰으로 바꿔서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바꾸기 전에는 저도 조금 찝찝함 감은 계속 있었죠. 이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건 아니었. 네. 증거가 안 나오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거 말고 재판 과정에서 하나 또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유성 씨 측에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성 씨 아버지랑 통화를 한 게 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성 씨 아버지랑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내 전화 도청하느냐라고 다퉈서 그 당시 좀 시끄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언을 하셨죠.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셨죠, 법정에. 유성 씨 이제 주변의 인물 중에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은 두 당사자밖에 모르는 내용인데 국정원에서 이런 통화 내용을 알고 있더라. 네, 그런 질문을 해서 재판에 나왔던 증인 한 명이. 증인 중에 한 명이 네. 둘 사이의 대화를 국정원이 알고 있었다. 네. PC가 해킹당할 거라 이런 경험 눈으로 본 거를 겪은 건 없죠. 뭔가. PC는 없는 것 같은데요. PC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현장을 잡힐 확률이 휴대폰보다 훨씬 낮죠. 그렇죠. 네. 네. PC도 당연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시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드로이드 폰들을 싹 바꾸거나 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분을 굳이 모셔가지고 제보를 받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혹은 본인의 PC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분들 있잖아요. 내기에 도청장치 이런 거 말고 구체적 정황을 겪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오. 아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결혼 얘기 잠깐 하시고요. 저희가 편집할 테니까. 결혼을 변호사하고 하셨죠? 예, 제 사건 담당했던 변호사. 그죠? 아, 그래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담당 변호사요? 네, 박수는 박수고 예. 의뢰인과 변호사가 결혼을 해도 되나요? 그거 안 되는 법은 없지. 예, 안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법이 없어요.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결혼 언제부터 사귀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항소심이 한참 진행될 때 이제 언론에서 왜곡 보도가 그 많이 나오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건을 맡고 있던 변호사님이 그때 7분 계셨는데 그 7분으로는 항소심 사건 하기도 사실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국정원이랑 그 막대한 그 이제 수사력이라 이럴 때는 막강한이라고 합니다. 예. 막대한 말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언론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변에서 추가로 이제 그 변호사님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저희 그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님, 특히 제가 지금 뭐 1심이나 2심 그리고 또 3년째 사실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 제 주변에 있는 사건을 변호사님들 사실 단돈 10원짜리 하나 드린 거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기분 제가 잘 알아요.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자신들이 그 이제 돈을 사실 밥도 같이 사주고 뭐 변호사님 밤늦게까지 해야 아니 변호사님 유호성 씨 밥도 사줬어요? 예. 그건 저는 거꾸로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비용을 대서 추가로 변호사님들을 모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민변에서 그 봉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그 공지를 띄웠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그 변호사님 6분, 7분 정도 추가로 자원을 하셨고. 자원을 한 중에 한 명 골랐구나. 아, 그게 1년 전이에요, 그럼? 얼마 전이에요? 그게 14년도. 1년 전이네요? 예, 2월 1년 전에 그러면 추가로 자원봉사에 가까운 변호사님들 모집했는데, 예. 그 중에 한 분이 여성이었고, 예. 그분과 법정을 오가면서 눈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건을 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고요. 뭐. 아니, 이게 눈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이렇게 뭐 이제 사건을 같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실정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고 또 제 사건을 알아야만이 소송을 할 수 있어서 그 많이 만나서 얘기들 많이 하고. 예. 그 이유 때문에만 많이 만난 거예요? 6명을 한꺼번에 주로 안 만나고 그분만 주로 만난 거죠? 아니, 그분이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사건을 많이 맡아서 도와주셔가지고. 언제부터 인연이. 지금 유우성 씨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같은데 했다 했어요라고 말을 못하고 예. 했고요. 했고. 아니 너무 조사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니까 언제 아, 이게 왜 크게 안 보도됐지? 여기 드라마 같은 일인데? 보도됐어요. 조선일보 단독으로. 언제 연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예,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 본인이 고백을? 언제쯤? 사실은 항소심이 4월 25일 날에 이제 선고가 나는데. 아, 그런 날짜 중요하지 않고. 아니, 저한테는 그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선고가 나고 나서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내가 뭐 솔직히 그때 항소심이 1심 때부터 계속 무죄를 나왔고 항소심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하나라도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법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특히 또 지금 만나게 된 와이프한테를 고백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날짜를 좀 따져봐야겠다. 변호사 모집한 게 언제? 2월? 2월? 작년 2월. 그 다음에 항소심 선고가 4월 25일이었으면 2달 남짓. 예. 그랬더니 방금 바로 받아들였어요? 오케이라고? 사실은 제가 말을 못하고 왜냐면 많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사실 써가지고 드렸어요. 손편지로? 예. 네. 손편지로 내 알을 낳아도 이런 거 썼어요? 어쨌든 써서 보냈더니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적었다고. 거기서 생각나는 문구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부탁이 있는데 싫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줄 수 있는 기회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김다인 변호사님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뭐 다른 사람 상황 놓고 봐도 쉽게 대답을 거절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대답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거절하기가 쉽죠. 근데 그냥 그때 당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조금 시간 지나서 그래서 꾸준히 저한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뭘 베풀어 줘요? 뭐. 아니, 그 똑부러진 예스는 아니었는데 계속 만나게 되어서. 네, 자연스럽게 계속 만나면서 그 얼마 지나서부터 같이 뭐? 같이 해킹했어요? 아니, 혹시 여기 오셨어요? 아니, 지금 출장 나가 있습니다, 외국에. 아, 그래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분을 모셔봐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김용민 변호사님은 딱히 이혼이라든가 이런 일은 없죠? 이혼을 저쪽은 이혼 사건을 결혼을 하죠. 하셨고. 이혼 사건을. 자, 그럼 두 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하여튼 겪었거나 겪은 거를 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한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은 씨가 파파이스에서 다음 시간 아이템을 뭐로 할까 항상 고민해요. 그죠? 맞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죠?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번에 무슨 얘기 할까 아무 얘기나 해도 고민하게 돼요. 되더라고. 네. 여기서는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 다만 재미없으면 다 잘라버려요. 알아요. 네. 안 그래도 사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막 너무 재밌고 보였다고 파파이스를. 근데 이제 김어준 오빠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전해달라고 했냐면요. 제 부분요. 너무 편집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분명히 재미있는 얘기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짧다고. 그래서 좀 길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닥치라고 전해주세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얘기는요. 법이에요. 법. 약간 나라마다 좀 차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좀 희한한 법들도 있고, 좀 재밌는 법들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핀란드에는 좀 한국에 없는 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한국 그렇게 핀란드 생각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한국의 이상한 법.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진 추세예요. 뭐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자면 강통제 이제 막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간통제. 예. 네. 그다음에 이거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드디어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핀란드에서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없어요? 없죠. 옛날부터 없었어요. 예, 옛날부터 없고. 당연히 항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됐잖아요. 통과됐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성폭행, 강간죄에 대한 친거죄가 있었는데, 친거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거죄가 폐지됐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핀란드 사람 친구죄도 알고? 이런 거 관리해서는 그 전에 없어지기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어머나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게 많이 느꼈어요.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건 뭐가 있나요?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생겼으면 꼭 필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그게 없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없어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디 이태원이나 하여튼 어디서 이제 어떤 술집에 가려고 하면 거기는 no foreigner라고 외국 사람은 입 금지예요.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 사장님의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겠죠. 거기까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이제 핀란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거기도 그런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자면 피부 색깔 때문에 출입금 당하거나 그런 일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네요. 그러니까 2007년, 2010년, 지금 2012년인가? 그때 또 열심히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뭐가 좀 걸리나 봐요. 특히 뭐가 걸린 것 같냐면요.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국 사회는 아직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게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그게 보통 다른 나라도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죠.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핀란드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한국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뭐 자기 뭐 성적인 지향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아니면 학벌이라든가 뭐 학벌까지도 뭐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국 사람끼리도 차별이 많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똑같은 인간으로 다 봐야 되는 그런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성소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2002년부터 네네네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동성 결혼이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언제부터요? 2002년부터 2002년. 예, 2002년부터 결혼 가능했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등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부르진 않고 동성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거 지금 그분들은 또 얘기하는 게 강아지 개를 등록하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등록하는 거냐고. 그래서 작년에 핀란드 사람 10만 명 넘게 이렇게 사인해 가지고요.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5만 명 이상 사인하면 국회에서 그거 이제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거기서는 5만 명 이상이 사인하면 무조건 논의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국회에서. 예. 그거 국회에서 좋다. 그거 해야 돼요. 한국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텐데. 아니 우리 사인을 100만 명을 해도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요. 거기도 무조건 국회가 이거 그래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좋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평등한 결혼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최근에 또 반대가 생겼어요. 5만 명 정도가 사인해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이런 법이 싫다. 없애자. 그래서 지금 국회도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야 돼요. 의논하는 중에 그럼 국회에서는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한국에는 어쨌든 차별을 법으로 금지를 해야 돼요. 금지하는 강한 법이 없다. 예, 없어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인종이나 뭐 나이나 또는 뭐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또 뭐 교육의 정도나 기타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 반드시. 실제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차별이 심한 나라가 맞거든요. 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별이나 혹은 피부색에 의한 차별. 네. 흑인에 대해서 3등 국민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2등 국민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1등은 백인. 백인은 제껴놓고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도 뿌리 깊은데 중국이 1등. 그 다음엔 일본이 1등. 지금은 백인 1등인 거예요. 맨날 2등이야, 2등 의식. 그대로 3등, 자기 밑에 3등을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아이고. 또 이제 한국에 법은 있지만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법이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빈부격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핀란드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심한 게 아니고 엄청 심하죠. 몇 배인가요? 몇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굉장히 치고. 심하다고 느껴요. 저도. 심한데 그래서 똑같이 가석을 해도 똑같은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벌금 차등제. 그렇죠.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득이 많으면 벌금도 많이 내고. 맞아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으면 막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이 내면 원래 세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재벌 회장들 휠체어 탑승 금지법. 맞아요. 휠체어로 다 해결하거든요. 타고 다니면서. 맞아. 나 아파요, 그러고. 맞아. 면허증을 발급을 하면 되겠다, 그거는. 네. 그래야 되겠어요. 국가보안법은 어떠세요? 국가보안법은 그거 엄청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데 과거에 특히 과거에 그거를 이제 많이 악용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해서 그냥 원하면 잡아가가지고 뭐 감방에 보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치적 탄압을 할 때 수단으로 많이 썼죠. 네. 정치적 탄압을 할 때. 그렇죠. 핀란드도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적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웨덴이라고 하는 핀란드가 생각하기에 또 강한 나라가 있어서 독일도 밑에 있고 뭔가 이렇게 국가 반역에 관련된 법, 간첩에 관한 법 그런 법은 있지 않았을까? 간첩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어느 나라 가도
간첩 활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혐오 활동이나 이런 건 아마 금지 안 된 나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많이 이렇게 악연도 좀 이렇게 좀 이름이 좀 듣기만 들어도 좀 무서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꼭 필요한 기능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는 그걸 좀 다른 법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형법으로 대체해야 된다. 형법에 다 이미 있는데 네.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탄압하는 데 쓴다. 간첩으로 몰아서 그런 얘기가 있죠. 다른 법으로 하자는 논의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집권 여당에서는. 하여튼 국가보안법도 뭔가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메모를 다 한글로 한글로 적었죠. 그렇죠. 네, 그게 편해요. 한글로 쓰는 게 되게 빨라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면 엄청 길어져요. 꿈은 우리 어느 나라 말로 그 꿈? 네? 꿈이요? 우리 엄마 말로는 장꺼대, 한국말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한대요. 핀란드 말로도 하고 약간 이렇게 섞어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꿈에 누가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로 장꺼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꿈 속에서 대화를 한국말로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저는 기억 못 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잠꼬대, 그러니까 주위 분들 얘기만 하니까 뭐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엄마나 아빠 그 정도만 알잖아요. 에이. 설마. 다른 하여튼. 엄마 아빠 외에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아니 없어. 우리 고양이. 고양이랑 같이 자니까 그런 거 있죠. 하여튼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요. 핀란드에도 좀 특이한 법들이 있거든요. 핀란드에만 그 조금 있는 몇 개만 소개해드릴까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가잖아요. 여름 휴가 가면 거기는 보통 좀 길게 가요.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오는데. 핀란드에서 보통 한 달에 휴가가? 네.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뭐 일주일 정도 더 하고 뭐 그래요. 근데 휴가 동안 만약에 휴가가 뭐 그냥 10일이라고 치자. 만약에 10일이었으면 10일 동안 제가 이틀 감기 걸려가지고 아팠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병가로 쳐가지고요. 이틀을 나중에 줘야 돼요. 뭐 죽인다. 네, 그거 좀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이제 자영업자 입장인데 사실 그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한 달 정도 휴가 갔다 오면서 그 이틀 더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용주가 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구나. 예,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휴가는 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도 한국에 정말 생겼으면 하는 법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달 휴가를 갔다 와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좀 눈치 보이고, 뭐, 다른 동료한테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좀 아무나 쿨하게 갈 수 있는 제도가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해진 휴가 기간 이외에 아프다고 이틀을 더 빼준다든가.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좀 감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하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살짝 감기 들었다고 또 이틀 빠지고 이런 그러니까 그게 좀 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7월 한 달 동안 핀란드 거의 문 닫을 정도로 전부 다 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물론 담당자 1명, 2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 전공자 학생들을 써요. 학생들한테 진짜로 그냥 복수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잘 가르쳐줘가지고요. 그렇게 경력도 쌓일 겸 또 회사도 잘 돌아갈 겸 이렇게 그러니까 일석이조를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방학이니까 또. 그렇죠. 졸라 부러워요, 졸라. 그런 거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핀란드도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핀란드는 개새가 있어요. 개새는 강아지요? 네, 멍멍이 세금이 있어요. 개세금. 아니 나는 개새끼인 줄 알았잖아. 이 개새 이러는 거. 아이고 그렇게 제 그 전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잖아. 처음 배운 한국 욕이 뭐예요? 지금 방송에서 욕하면 안 돼요. 저번에 오빠 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좋은, 이것도 어린이들 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욕을 빨리빨리 가르쳐야 돼, 어릴 때. 정확하게. 그래서 지가 얻어 터져가면서 잘못 사용해서 언제 욕을 사용해야지 배워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사실 핀란드 말로 하고 한국말로 좀 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핀란드 욕으로 하나 가르쳐줘봐요. 우리가 너무 심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귀엽게 좀 이렇게 좀 귀엽만 히터. 이거는 괜찮아. 히터는 뭐예요?
그냥 여기에요. 무슨 네. 뜻이 뭐예요? 뜻이?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비싼 거 뭐예요? AC 그쵸 그 정도만 AC 정도 이렇게. AC 이거. 그렇죠, 히토? 그렇죠. 예, 히토. 이 영어로 똥 하는 거 뭐 그런 거구나. shit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히토 이러는 거예요? 혼자? 네. 혼자? 네. 그러면 너는 히토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개세로 돌아갑시다. 네, 맞아. 개세로 돌아가요. 오케이. 개세금. 핀란드에서 개 해가지고, 한국에 사실 개들이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귀여운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듣습니까? 그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동물 보호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아무튼 핀란드에 이제 개를 키우고 있으면, 세금을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한국에도 그 동물 등록제가 있어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도 세금 내나요? 세금은 없어요. 세금은 아직 없죠. 근데 핀란드에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자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하고 시 이렇게 자치구에서 이 세금을 뭐 매기겠다 안 매기겠다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헬싱키나 담베레, 그러니까 핀란드 큰 도시들도 같은 거에는 있어요. 그건 얼마냐면은요, 1년에 최대한 50유로까지.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것 같으세요? 개똥 청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핀란드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공원들이 억수로 많아요. 왜냐면 일반 공원에서 막 이렇게 강아지를 사실 풀어서 이렇게 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또 강아지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작은 멍멍이들을 위한 거 따로 있고 큰 멍멍이들을 위한 공원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거 관리해야 되고. 그 돈으로 그 공원을 관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헬싱키시에서 오히려 지금 이 6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부족하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개는 많아요? 개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개 세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개 얘기가 나와. 동물. 애완동물을 데리고 식당을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은 그 앞에다 묶어놔야 돼요. 들어갈 수는 없고. 그거 식당 주인 마음이에요.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가게에 길고양이들이 맨날 들어와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주인이 허가한 경우인데. 그렇죠. 예.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이 오케이 하면 개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앞에다 묶어놓죠. 아무래도 왜냐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왜냐면 또 그 사람들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 보험이 있어요? 보험이요? 강아지,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있어요. 생겼어요. 예, 있어요. 왜냐면 핀란드는 사람은 공짜인데 동물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치료할 때. 네네, 치료할 때. 네네, 그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엄청 많이. 핀란드는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보통 진료가 공짜예요? 예, 그러니까 100% 공짜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번 보건소나 병원을 자주면 일단은 한 2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러면 3번까지 이렇게 2만 원 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내요. 예를 들어서 비싼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큰 수술은 공짜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조금만 아프면 되게 싸더라고요. 뭐 침 맞는 것도 싸고, 뭐 이렇게 한의원 가서, 저는 한의원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싸고,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되게 뭐 저렴하더라고요. 몇천 원밖에 안 해요. 핀란드는 그런 작은 걸로 하면 한국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크게 아프면 돈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하거나, 뭐 암 수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돼 있어요. 오히려 보험이 큰 수술에 적용을 시켜주는구나. 국민보험이. 의료보험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의료보험 제도도 약간 이렇게 다른 게 모든 국민들이 무조건 거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월급세 몇 프로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그 소득세를 낼 때 거기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치료는 조금 더 우리 한국보다 비싸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들은 오히려 공짜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여기 무슨 암보험 많이 팔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 생명보험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핀란드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여기는 진짜 제가 광고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이 생겼냐면요, 그 꼬마들, 어린애들이 좀 자주 아프니까 그걸 위한, 그러니까 좀 보건소 말고 좀 빨리빨리 어디 좀 사립병원에 가서 치료하려면 이제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잘 없어서. 그리고 강아지 보험도 있다. 강아지 보험 있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술 얘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핀란드는 되게 술에 관련한 법이 되게 엄청 발달돼 있어요.
뭐냐면은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요, 뭐 이렇게 코가 비뚤어지고 술을 먹어도 더 살 수가 있어요. 계속 팔아요. 근데 핀란드는 그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취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틀거리거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텐더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취했다. 그러면 못 팔게 돼 있어요. 거절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안 팔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핀란드에서는 술을 일단은 맥주나 이런 거는요. 아침 9시하고 저녁 9시 사이에만 마트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밤에는 아예 못 사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다음에 그 맥주보다 더 센 거는 거기 알코라는 그런 독점이 있어요. 거기서만 팔 수가 있고요. 거기는 일요일 날 문 아예 안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처럼 재밌게 놀려면 준비성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런 거 혹시라도 핀란드 가시면 그런 거 미리 좀. 그다음에 한국에서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한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한 번 들었으면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기억해요. 됐어. 그다음에 식당에서 알바생을 막대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한테 50만 원. 저는 가게에서 우리는 그런 게 못 봐줘요. 그거 너무 기분 나빠요. 한국에서 이거 진짜 한국은 좋다. 한국 이 점은 참 좋다고 맨 처음 느꼈던 게 뭐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좀 따뜻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요. 1998년 여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제 아는 한국 친구하고 저기 강원도 여행 갔어요. 돈도 없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좀 아끼자고 해가지고 버스나 기차 이런 게 타지 않고 히치하이킹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잘 안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좀 배워달라. 그러면서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강릉에서 같이 영화 보고 해물탕 사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가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어떤 좀 이렇게 좀 멋있는 차가 막 서더라고요. 거기 이제 어떤 한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자기 혼자 노는 거 싫다고 같이 설악산에 놀러 가자고. 그다음에 설악산 갔다가 거기서 오징어랑 맥주 먹고 그다음에 서울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서울까지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 수가 있냐. 깜짝 놀랐어요. 핀란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백인 여성이 아니었다면 네. 제가 그랬으면 일단 차가 쓰질 않고요. 태워줬다고 하더라도 밥을 사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외국 사람이고 해서 아마 조금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아서 네.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뭐 또 어떤 남자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있었고 뭐 겸사겸사해서 예. 사람도 좋고 남자도 있고 먹을 것도 좋고. 네.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 처음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물탕, 그다음에 닭갈비. 이런 게 먹었고요. 김. 밥이랑 먹는 김. 그거 제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요. 고시원. 그때 이제 그 밥이랑 김이 제공되더라고요. 공짜로. 그럼 전 진짜 한 달 그것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피난처 친구들한테 김을 선물해줘요. 피난처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돌김, 그러니까 그냥 구운 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양념된 거 있죠. 그거 감자칩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재밌다. 자, 굉장히 두서없고 밑도 끝도 없는.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홍대에 있는 따로 주방에 가서 따로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원래 3표 얘기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그거는 저 공중파 같은 데라 그런 거고. 그래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